과정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들을 그나마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코스피 8,000 돌파, OECD 성장률 1위,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성적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실용을, 미래를 향한 성장을, 안으로는 민생의 삼박자가 움직인 결과라는 평가인데요. 이재명 정부 국정 밑그림을 총괄 설계하신 분이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함께 지난 1년의 경제 성과부터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장님께서는 사실 인수위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설계에 참여하신 분이잖아요. 네. 지난 1년간 총평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원래 목표는 이 도입기에서는 일단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기에서는 본격적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을 하고 마지막 1년은 정리하는 이런 단계로 전체 시간을 잡았었는데 네. 지난 1년 동안에 회복을 하자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한 100일 정도로 압축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지난 100일 회견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네. 하셨죠. 100일 회견을 하셨을 때,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100일 회복은 이제 종료하였고, 지금부터 열심히 본 게임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년 계획이 지난 100일로 압축되었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원래 하려고 하던 대로 달려나가서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8천도 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성장률 회복도 되었고 이런 말하자면 조기 달성을 위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회복, 진짜 성장, 마무리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맞아요. 생각보다도 100일 안에 1년에 할 양을 압축해서 맞아요. 수행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100일 회견을 할 때도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1년을 한 뒤에 이렇게 큰 회견을 하는데 100일 회견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회복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산업적으로는 가장 집중했던 것이 결국 신성장 동력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런 부분이 AI 시대와도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기술 주도의 성장 드라이브 계속해서 또 이사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경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 경제를 자꾸 뺏겨왔잖아요. 추격해왔고, 모방해왔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몸집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따라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보고 뺏길 기술도 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새로 만들어야 되고, 창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도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다. 이미 선진국들인데도 서로 뺏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새로 이제 창조하고 선도하고 이랬는데 우리도 그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 2진, 3진에 있을 때는 앞에 보고 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 따라갈 때가 있죠. 저기까지만 가면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맨 앞에 선두그룹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페이스도 조절해야 되고 네. 스스로 안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가 돼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쪽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 네. 이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예.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오늘 그 회견하셨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난 1년과의 경쟁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말. 저는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다 뭉클했는데 이제 지칠만도 하고 힘들만도 한데 이제 지난 1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도 이제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사실 지난 1년간에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앞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마라톤처럼.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이런 경제 성장 정책과 또 한켠으로 가장 시그니처 브랜드 중 하나가 기본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AI 시대에 결국에는 이제 노동 중심의 사회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좀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 같이 살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가 진짜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옆에 거 이제 그동안 뺏길 거 없이 우리가 열심히 가야 된다, 선도해야 된다는 게 진짜 성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성장이라고 할 때도 처음부터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 이런 것들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성장을 한 후에 나눠주지 이러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입증을 했었어요. 성장을 할 때는 양극화가 반드시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근데 양극화가 성장하고 양극화가 왕창 생기고 그 다음에 구제하겠다 이러면 늦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부터 예컨대 함께하는 성장, 그 다음에 공정한 성장 이런 거를 내포해서 하자라고 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장해서 소외되기 쉬운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지역으로 치자면 지방,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예. 그다음에 또 사람으로 치자면 여성과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에 많은 기회를 주겠다, 또 지방에 청년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은 처음부터 할 때부터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방을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다 보면 이제 불공정이 생길 수도 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러나 최대한도로 불공정을 없애서 사람들이 공정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정에 대한 갈망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넣어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사실은 처음에 성장 전략을 세울 때 기술 주도 성장을 중심축으로 놓고 모두의 성장을 한 축에 놓고 또 한 가지는 공정한 성장을 한 축에 놓아서 가도록 설계돼 있고 오늘 대통령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게 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기본사회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사회라고 하는 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기본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는 것들일 거예요.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말하자면 그런 시민권 같은 것들이고 사람이 또 살아갈 때 필요한 인권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람답게 못 살다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합쳐서 이제 사회권이라고 부르는데 시민권과 사회권이 골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분배를 한다든가 사람들한테 시민권, 생활권 이런 걸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뭐 베풀고 쓰기만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혜적으로 그냥.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뛰어난 업적을 이룬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 여성들이 만약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남자만 참여시켰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조금 넘은 것 같긴 하던데 그 여성들의 역량이 사장됐던 거예요. 또 작은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자꾸 돌봐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컨대 팔이라든가 뭐 어떤 데 몸에 장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장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컨대 손은 불편하지만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는 뭐 말은 잘 못하시지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 있었다면 말 못한다는 것 때문에 손이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분들한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못 드린다면 손해죠.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권, 인권, 행복추구권 이런 걸 얘기하지만 개인에게는 인권이고 행복추구권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온 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바닥을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위로는 아무리 많이 가도 괜찮은데
역량에 따라서 그렇죠. 예. 밑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어떤 역량들은 사회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밑에는 단단히 받쳐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은 본인이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 게 기본사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기본사회가 뭐 누구에게 복지라는 작은 말로 가둘 것이 아니고 그럼요. 우리 사회의 그럼요. 근본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럼요. 예. 그럼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이 기술주도 성장과 기본사회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AI가 필연적으로 성장 이렇게 생산성을 더 좋게 하기도 하지만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면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느냐, 선순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그런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죠.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본사회가 가져올 내용들이 또 한편에서 이제 노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게 아직 잘 모르지만 네. 이게 이제 빛이 세지는 만큼 그림자도 짙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잘 몰라요, 우리가요. 그러나 한편에서 걱정하는 거는 양극화가 무지무지하게 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부의 아주 소수만이 그 부를 거의 다 가져가고 나머지 못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 AI가 설계되고 그다음에 진행될 때부터 정부나 사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노동을 어떤 부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의 노동 역량이라든가 하는 것들 줄여나가고 보상을 줄여서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그때 불필요해진 노동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다른 쪽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사람이 사회의 모든 부를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어떤 것들을 소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양극화의 무서운 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부는 집중되지만 그 부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편안히 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확보해 가는 것 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되고 나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때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성장 이 얘기를 할 때는 성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축을 한꺼번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깔고 있다. 네. 이렇게. 확실히 AI 시대에 명예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암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거기에 어떤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용이라는 것을 네. 어떻게 보기에 따라 나름이지만 아까 대통령께서 그 말씀 국민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네. 삶보다 삶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들이 생각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삶과 떨어져 있는 생각.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네. 삶과 좀 떨어져 있는 생각보다는 삶 자체에 집중해서 가다 보면 예. 우리 사회의 사고, 우리 사회의 사상, 우리 사회의 이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묻어져서 함께 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요즘에 또 가장 좀 경제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파고가 참 거센 한 해가 맞아요.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물가라든지 뭐 고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취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흔들림이 덜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그거 좀 잘한 건데요. 이제 우리가 전쟁이 터져서 기름 나오는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기름 수송에 문제가 있을까 뻔히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스값 문제가 생기면 가스값도 문제가 생길 거고 우크라이나 곡물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곡물 가격도 문제 생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상되는 것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네.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은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들어요. 시장에 맡겨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놓고 맡겨놓고 그 결과를 보고 조치하는 건 늦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고유가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게 두 가지가 이미 있었어요. 고유가 지원금 있었던 거 13.5조 했던 그렇죠. 거 예.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 네, 그 두 가지를 해서 최대한도로 안정을 취해 놓은 거죠.
그 안정을 취한 것들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석유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를 틈타서 독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요. 예. 시장에서는. 근데 그게 본인은 독점 이윤이 되겠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안정을 좀 시켜놔야죠. 예전에 봉이 김선달이 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오화들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을 생각하면 재치 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극단적인 경우를 찾아서 모든 부를 혼자 가지려고 했던 거거든요. 독점하려고. 예, 재미는 있고 소설에서는 재미있겠지만 실제로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사기죠. 예. 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부지런한 정부죠. 예. 예, 그거는 자칫하면 놓치기가 쉽고 자칫하면 이제 일이 진행돼 버리고 나서 하는데 이 경제라는 게 뭐해서 한번 어떤 일이 진행되면 수습하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수습하려면 또 도망가요. 예전에 부동산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꼬리와 꼬리를 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선제적으로 탁 들어가 주면 그러면 그때는 좀 정리가 좀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합니다. 네,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부지런한 정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전체가 어쨌든 타이밍을 잘 맞춰야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또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더 있었던 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국내 자산 시장은 정말 뜨거웠거든요. 뜨겁다 못해 사실은 뭐 일각에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것이 아니냐 하지만 결국엔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쭉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데 올해 초에까지만 해도 코스피 8천 돌파는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예견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공약을 짜고 이럴 때 네. 그때 코스피 5천까지는 무난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조건, 자본시장을 좀 정상화시켜 주자. 그동안에 자본시장은 너무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아닌 사람은 참여해봤자 손해보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고 딴 데 거 사자. 네. 서학개미라고 부르잖아요. 예. 들고 나갔잖아요. 그런 분들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뭔가 대주지 말고 우리도 손해보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정리가 많이 됐었어요. 네, 이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지난번 정권에서 정권 리스크가 꽤 많았어요. 정권이 말하자면 예측 불가능하게 자꾸 움직이고 하니까 정권 리스크가 있고 이래서 지난 정부가 마무리되어 때 한 2,500이 캡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뚜껑만 따주면 정부가 좀 안정하고 일하는 정부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좀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나갔던 분들이 돌아오는 건 문제 어떻지더라도 적어도 더 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외국에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몇 군데에서 PBR 베이스로 얘기해서 정상화되면 PBR2는 갈 거다. 다시 말하면 그때 2,500이 캡이었으니까 네. 200, 5,000까지는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짜 성장을 할 때 가시적인 목표를 몇 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천. 주가 5천 예. 이거를 삼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갈망을 했냐 그러면 나는 이게 한 2년쯤 목표가 5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은 하셨군요. 예. 예, 2년쯤 있다 5천 정도 갈 거고 우리 끝날 때쯤 되면은 한 7,500 정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진짜 놀랐어요. 6월 달에 우리 정부 출범했잖아요. 작년에요. 예. 작년 연말 정도까지 이미 5천이 확 달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앞당겨진 거예요. 우리 정부가 1년을 3개월에 압축했듯이 네. 이것도 5천도 목표가 확 당겨져 된 거잖아요.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AI 특수, 반도체 특수에 이제 올라탄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던 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고 네. 나머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당연히 탑이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꽤 역량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점점 뭐 HBM에서 보여지지 밝혀진 거예요. 네. 사이클이 가니까 우리도 사이클에 또 올라타고 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꽤 높은 시연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8,000을 넘었다가 네. 오늘 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요. 주식이야 원래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렇죠. 게 이제 예. 예사니까 그렇기는 하고 앞으로도 팍 올라가고 앞으로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은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무수히 그래질 겁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아마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들 나갔다가 돌아오는 개미들을 돕기 위한 거를 마련해야 될 정도. 네. 또 외국에 투자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해야 될 정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정도 상황이 좋아져서 네. 지금은 뭐 일종의 선순환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식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또 소비도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산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 이런 전망이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좀 투자를 더 하게 주고 이런 사이클이 좀 자산시장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우리가 생산적 금융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다 구상하신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방향은 2배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 외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예. 성적으로 치자면 조금 한 10점이나 오를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100점이 돼버린 네. 그런 상황인데 즐거운. 네, 즐거운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인 온기가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역으로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으로 뻗어 나가야 될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경제를 두고 어떤 사람은 혹평하는 사람은 이래요. 반도체를 싹 빼고 계산했더니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직 5천 안 됐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 다리를 묶어 놓으면 네. 100m를 15초에 못 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은 예. 얘기를 해서 의미는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서 말해야 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꽤 많이 나갔어요. 그죠? 반도체, AI, 그다음에 조선, 방산, 바이오 이런 데 부분들이 나갔어요. 우리가 네. A, B, C, D, E, F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나가줬어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민생 부분들이라고요. 음식, 도소매, 숙박,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또 지역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돌아질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앞서가는 거를 멈춰선다고 뒷부분이 잘 되지는 않아요. 예. 그죠? 앞바퀴는 앞바퀴대로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뒷바퀴에 조금 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이제 지역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지역 얘기를 계속 하시고 또 민생 얘기를 계속 하신 거는 실용 얘기를 계속 하신 거는 거기에서도 관심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앞바퀴는 앞바퀴대로 뒷바퀴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좀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요.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5극 3특을 위한 법 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제 법 개정이 바뀌면서. 네. 광주, 네. 전남도 7월 달에 아마 법 개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텐데 맞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AI, 반도체 경제 관련된 부분을 지역 경제와 연결해서 좀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AI,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게 전국 5극 3특 다 하시겠다 네네. 그러거든요.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정부도 AI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디가 진짜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특정 지역을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예컨대 AI를 가지고 자기들이 대학도 거기에 AI 특화 대학을 만들고 AI 특화 단지도 만들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특별한
그 지역 개발도 좀 하고 이래서 관련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예. 그리고 기업들도 호응을 해요. 그럼 당연히 거기를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국에 있는 5극 3특 뭐 지금까지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강조점들이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나라를 새로 만든다 생각하고 지역에 알맞는 산업과 교육과 주거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공화국을 새로 만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정부는 잘 하는데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네, 네.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놨잖아요. 실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쏘기만 하면 돼요. 정말 또 인기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실탄은 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앞으로 하고요. 뭐 필요하면 네. 국민들이 실탄 더 챙겨 주실 겁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역량도 더 중요해졌고 그렇습니다. 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고용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사장님. 이 일자리 자체에는 약간의 훈풍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 결국 살아나야 뭐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번지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제 산업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체제예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모방하는 성장에서 추격 성장에서 창조 성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진짜 성장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통 부분에 있었던 데가 조금 지체가 되고 첨단 부분에 데가 빨리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든 좀 낙후되고 어디는 빨리 가지니까 일노동 시장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네. 분명히. 근데 그것들을 또 극복하고 이러려면 첫 번째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우선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구기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좀 도와주는 게 좀 좋아질지에 대한 판단도 좀 정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숟가락 밥그릇 숫자 다 하는 데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겠죠. 지방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부터 지방정부는 그 지방에서 앞으로 달려나갈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아무리 하다 보면 잘 되는데 자꾸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덜 되는데 여기가 좀 덜 됩니다 하고 손 들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앞서 또 이사장님께서도 참여하신 중소기업 정책 그 심포지엄에서도 관련해서 이제는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그런 사회로 생태계를 전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좀 맞습니다. 예, 관심이 기울어질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를 전체를 놓고 보면 네. 10년 전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10년 전에도 잘 나갔어요. 그렇죠. 예. 20년 전에도 잘 나갔어요. 30년 전에 우리 앞세대한테 잘 나가는 기업 꼽으러 가면 또 삼성, 똑같이 현대, 나옵니다. 예, LG, 기아, 예. LG 똑같이 나와요. 네네. 그 얘기는 무슨냐면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계속 혁신을 해왔어요. 다른 나라 대기업들이 또 혁신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막 순위가 뒤바뀌거든요. 네, 두 가지 미끄러지는 측면이 있어요. 거죠. 대기업들이 혁신을 못 해가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한테 이제 뼈아픈 점인데요.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 요게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계속 가고 뒤에 따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선단 구조가 계속 똑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러기형 모습이라 그래요. 이렇게 맨 앞에서 잘 나가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갈 때 뒤에서 확 치고 나가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유니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니콘 기업. 네. 네.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한 100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중에 조금 해 있어요. 우리도요. 예. 50여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은 거는 아니에요. 유니콘 기업보다 더 많은 기업,
데카콘이라고 불러요. 네. 유니콘의 10배쯤 되는 기업들.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어요. 사실 글로벌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유니콘 기업 가지고 안 돼요. 유니콘 기업이 되면 국내 시장에서 꽤 괜찮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카카오 있죠. 네. 네이버 있죠. 이렇게 좀 앞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나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국제시장에 턱 놓고 나서 폼나 맨 선두야 이렇게 잘 아직 못하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테슬라 같은 거는 세계적인 선두로 팍 치고 나갔잖아요. 예. 그런 게 미국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작더라도 창업하고 이러는 데서 나가줘야 되는 거고, 물론 창업이 청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20대도 할 수 있고, 30대도 할 수 있고, 50대, 60대, 70대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창업할 때의 당사자들은 마음은 청년인 거예요. 이미.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청년이 청년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 폼나는 일이 될 거고 청년 아니신 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챙겨져야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 청년 창업, 창업 전체를 우리가 좀 살리기 위해서는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 그럼요. 그런 부분도 남아 있는데요. 자, 이제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최근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은 결국 국민의 삶을 이제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또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청사진 펼쳐나가실지, 이사장님께서도 2045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청사진 그리고 계신지요? 크게 보자면 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말해요. 그죠? 선진국이 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한테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 우리가 문화적으로 K 컬처 있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부분은 앞서서 보이는데 뒤에서 아주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양극화를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문화가 됐건 뭐 영화가 됐건 뭐 학계가 됐건 모든 부분들이 양극화가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K자 성장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앞에 나가는 거 쭉 이렇게 가는데 또 안 되는 거는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없어져야 될 것들도 있어요. 어떤 네. 것들은요. 그러나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꺾어 올리고 올리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개개인의 인권,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 도전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면 최소한 우리가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다. 또 최소한이 좀 올라가서 그냥 평균적인 삶 갈 수 있다. 이런 확신과 이런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맨 앞서 있는 삶 그 부분만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국민이라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국민은 이 부분은 잘 나가니까 밑에 있는 부분들을 잘 받쳐줄 때 전체가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오늘 대담을 관통한 핵심, 결국 국민의 삶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을 때 결국 기술의 혁신과 또 기본사회라는 이 두 바퀴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눈부신 경제 성과들, 이제 국민의 일상으로 온전히 확산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화의 신호탄이 울려 퍼집니다. 1999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국가정책연구 컨트롤타워 NRC가 출범했습니다. NRC는 오늘도 26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파도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과 국가 싱크탱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연구의 허브로 앞장서겠습니다.